네, 신지우입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부당한 이득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죠. 어떤 이득이 있어야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걸까요?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건 나의 이득을 위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득이 없는 범죄도 있거든요. 80년대부터 유행한 연쇄살인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손에 남은 게 없습니다. 돈을 뺏거나 경쟁자를 제거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런 물리적 이득이 없는데 그럼 왜 저지른 거냐? 그동안의 살인범들과 다르게 심리적인 이득을 원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과정으로 감정 해소를 해왔다는 거죠. 지금이야 상식처럼 됐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왜 범죄자가 아무 이득 없이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이득을 얻으려고 물리적 손해를 끼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대비하기 위해 프로파일링 기법이 개발되자 2000년대 이후부턴 연쇄살인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새로운 범죄가 유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범인에게 물리적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에게도 물리적 손해가 없는 스토킹이에요. 스토킹의 기본 성질은 심리적 이득을 얻기 위해 심리적 손해를 끼치는 데 있습니다. 수시로 찾아오고 연락하면서 너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당하는 사람은 이게 싫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물리적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괴롭힐 뿐이라 내 정신이 손해 입었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스토킹은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범죄로 성립이 되기 시작했냐? 이게 심리적 손해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가 결국 살해까지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이번에 알아볼 사건이 그런데 스토킹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시작되고 어떤 사람이 하는 건지 그 과정과 결말을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4년 10월 25살의 시바타 리에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코치가 이 사람입니다. 32살의 코즈츠미 히데토라고 하는데요. 히데토는 매사에 자신감이 많고 운동도 잘하는 도립여고의 사회 선생님입니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리에도 히데토를 본 순간 배드민턴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얼굴이 예쁘니까 히데토도 리에가 마음에 들었어요. 운동은 안 하고 그래서 둘이 사귀기 시작합니다. 리에는 명문인 후쿠오카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 광고회사에 취직해 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좋은 대학에 직장도 있으니까 일찍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히데토를 알게 됐고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이 청혼까지 했어요. 리에가 히데토를 어느 정도는 결혼 상대로 생각했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이런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니까 당황했는지 언젠가 꼭 결혼하자는 허락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 히데토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늦은 걸로 화를 지나치게 냈고 이상하게 질투가 많아진 거죠. 일하면서 남자 여자 가릴 수도 없고 사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리에가 남자와 마주치는 자체에 너무 민감하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2년간 만나보다 결국 2006년 7월에 헤어졌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히데토는 너만 잘 사는 걸 용서할 수 없다면서 집요하게 협박성 연락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엔 술과 약을 먹고 죽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리에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집도 옮기면서 히데토를 피했죠. 그리고 2년 뒤인 2008년 7월 회사 선배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으로 알렸는데 히데토가 이걸 또 봅니다. 참을 수 없는 화가 났대요. 왜냐, 이 결혼한 남편이 그동안 리에와 만나면서 계속 문제 삼고 있던 그 남자였거든요. 그럼 이제 히데토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리에가 결혼하자 히데토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2010년 7월
산에서 또 자살 시도를 하다 헬기에 구조되기도 합니다. 이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 상태라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리에랑 헤어졌다는 이유로. 히데토는 여자를 대하는 생각머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운동 잘하고 자신감 있는 여학교 사회 교사였지만 이건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취업에 실패하고 32살까지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한 뒤로는 리에에게 2주 동안 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2,000통이 넘습니다. 리에는 또 스토킹 신고를 했고 경찰은 구두 경고로 스토킹 중단을 요구했죠. 그러면서 가족의 도움과 자살 미수로 병원에 입원합니다. 리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됐지만 6개월 뒤 병원에서 나오자 다시 하루에 100통이 넘는 메일을 또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아직도 좋아한다는 정도의 이야기였지만 리에가 메일에 답장하지 않자 내용이 살해 협박성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스토킹 방지법이 생겨서 이 정도면 범죄가 돼요. 하지만 이때는 없었기 때문에 스토킹이라는 게 시각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걸 그 횟수가 많다고 해서 범죄로 볼 수 있겠냐는 거죠. 물리적인 피해가 아니면 범죄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받는 경찰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타이르는 수준이었고 경찰이 리의 집에 비상호출 장치를 설치해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시기에 비상호출기를 지급했다는 건 그만큼 심각한 수위였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비상호출기 지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스토커들의 목표는 내 마음을 받아달라는 게 아니죠. 내 행위를 어떻게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락수단이 계속 차단되자 이번에는 자기가 아는 리에의 친구와 회사 사람들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키기 시작해요. 수십 가지 음식을 하루 종일 보내는 건데 리에에게 보내는 건 아니죠. 하지만 리에는 이게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할 겁니다. 이걸 노리는 거예요. 당연히 지가 돈도 내지 않죠. 받는 사람이 계산하니까. 결국 얼마 안 가서 살해 협박 혐의로 체포됐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3년간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걸려있는 1년의 징역을 면제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범행을 작정한 사람에게 집행유예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히데토를 체포하면서 경찰이 체포장을 읽었대요. 미란다의 원칙 같은 건데 문제는 이 내용에 리에의 남편 성과 집 주소가 있었다는 거죠. 경찰은 이게 체포 과정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용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셈이고 그것도 정확히 확인한다면서 2번이나 반복해 읽었다는 겁니다. 히데토는 리에가 이사하면서 어디 사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서 메일만 보내고 있던 건데 이제 집 주소를 알고 유치장에서 풀려나 버린 거예요. 히데토는 리에의 성이 이때 바뀐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제 안 거예요. 그러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이라 그런지 3년간은 스토킹을 그만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4개월 뒤인 2012년 3월 9일 경찰은 리에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말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호출기와 방범 카메라도 가져갔는데 사실 히데토는 스토킹을 멈춘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PC와 휴대전화 발신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형사법 등의 법률 해석에 관한 질문, 특정 흉기에 대한 질문과 풀려나면서 들은 리에의 개인정보를 검색한 겁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집요한 검색으로 결국 알아냈어요. 어떤 방법이었는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히데토가 범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에 뭘 물어보려면 지금은 유튜브 많이 쓰겠지만 그전엔 네이버 지식인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야후의 지혜봉투라고 합니다. 여기에 리에의 집을 알아내려고 히데토가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몇 가지 알아보자면은 히데토는
집 주소의 일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즈시시 코스보 6번지까지예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면서 신세진 사람이 있는데 찾고 싶지만 자세한 주소를 모르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뀌어서 연락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찾아도 괜찮겠냐? 뭐 이런 질문들인 거죠. 리에가 결혼한 남편의 실명을 밝히거나 살인한 범인이 체포 전에 자살하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마치 범행을 계획하기 위한 질문들인 것처럼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5개월 만에 리에는 또 히데토를 경찰에 신고할 일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2주간 1000통 이상의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이상해요. 다른 남자와 결혼한 건 계약 불이행이니 정신적 위자료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볼 때 히데토의 문자는 살해 협박이 아니라 단순히 같은 내용을 이상하지만 여러 번 전달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경찰의 문제라고 볼 수 없죠. 나라에서 공권력이 발동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생긴 일이에요. 이 사건으로 스토킹 법안이 발의되긴 했습니다. 일본에서. 하지만 이 당시엔 그런 게 없었고요. 히데토도 예전에 체포된 경험과 야후 지식인, 이 지혜의 봉투, 여기서 알게 된 방법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어와 표현을 일부러 썼던 거고요. 법원도 그래서 협박성 문자라고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심각성을 알았던 경찰은 리에의 집 주변을 반년 동안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동네 방범 카메라 설치를 늘렸고 히데토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 멈추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히데토는 꾸준히 인터넷에 리에의 정보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처음에 고용한 탐정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갔더니 이 두 번째 탐정이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 리에의 남편으로 사칭해서 이 지역의 관공서로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집 주소를 알아내는 거죠. 히데토는 이렇게 다음 날인 2012년 11월 6일 자기 40번째 생일이 되던 날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리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1층 창문으로 들어가서 6년간 스토킹해 오던 리에를 살해했어요. 낮 2시쯤 갑자기 찾아온 히데토에게 온몸이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는데 이게 리에의 집으로 가기 직전에 찍힌 CCTV거든요. 손에 상자 들고 있죠. 창문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만약에 갔을 때 마땅한 방법이 없으면 택배 배달원인 척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리에를 살해한 뒤에는 뭘 했냐? 아까 인터넷에 물어봤었죠. 도망가지 않고요. 2층 난간에 목을 매 죽었어요. 사건 1시간 10분 뒤인 오후 3시 10분쯤 지나가던 사람이 히데토의 목맨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던 거고요. 한 달 뒤 히데토의 사망으로 사건은 불기소됐습니다. 스토킹이 일어난 6년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특이한 사건이었죠. 일본은 이 사건으로 스토킹 방지법을 개정했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는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위를 법으로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2012년 일본에서 일어난 코즈츠미 히데토의 스토킹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스토킹 살인 알아봤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 사건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범인이 죽으면 공소권이 사라져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만 범인이 잡혔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죠. 이미 피해자 죽었고 이런 애들은 쉽게 반성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행동이 맞고 자기를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그럼 어떻게 했어야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일단은 히데토도 문제지만 이 당시는 이렇게 일어나는 살인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문제라고 느낍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잠깐 스토킹의 역사를 알아보자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비슷한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스토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했어요. 그러다 미국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자 이게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긴 했지만 심각성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 거죠. 2000년대까지도 스토킹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되지 않은 범죄 영역인데다가 어떤 걸 스토킹으로 봐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공개하고 처벌도 거의 없던 거죠. 2010년부터 스토킹 방지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어요. 발의라는 건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럼 이 의견을 논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통과돼서 법으로 만들어져도 바로 써먹질 못해요. 또 몇 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게 이번 사건이었던 거죠. 사건이 2012년에 일어났지만 사실 일본은 2000년부터 스토킹을 범죄라고 규정하는 비슷한 법률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있으나마나한 법이었는데 이 사건 1년 뒤 2013년 6월 26일 스토킹 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아는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동들이고요. 두 번째 개정안이 더 통과되면서 처벌 수위도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히데토는 리에를 6년이나 스토킹했고 중간에 집행유예긴 했지만 실형 선고가 일단 나왔잖아요.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담당 경찰은 이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 융통성 있는 대처를 안 한 게 좀 납득하기 어렵죠. 법이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경찰 잘못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닌데요. 히데토가 집행유예로 실형 선고 받으면서 리에에게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었어요. 여기에는 연락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도 사건을 막지 못했고 법원도 다시 연락 시도하고 있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히데토가 고용한 탐정에게 리에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구청 공무원도 아니라 하청 직원이었어요. 기관에서 정식으로 채용된 사람이 아닌데도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던 겁니다. 이 일로 리에의 남편은 시에 소송을 걸면서 110만 엔의 피해 보상금을 받았고 수고비로 3만 5천 엔을 받았던 탐정은 불법으로 얻은 정보가 살인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참고로 범인인 코드츠미 히데토는 1973년 11월 6일 도쿄도 세타가야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니지만 성인이 돼서도 어머니에게 심하게 의존하는 성격이었다고 하거든요. 아들이 사람 죽이고 자살했다는 소식에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혼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피해자까지 휘말리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했어요. 죽을 거면 혼자 죽지도 아니고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에서 부모의 마음 같은 게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히데토가 오랫동안 어머니에게 지배당하면서 살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릴 때부터 방치되듯이 자랐고 그러면서 여자에 대한 집착이 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여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배드민턴 동호회 코치를 한 것도 여성에 대한 관심 때문일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까지입니다.